안녕하세요, 카모마일입니다.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양을 쫓는 모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세 번째 장편 소설이고요. 일명 쥐, 네즈미 3부작의 마지막입니다. 하루키 작가의 특징대로 현실에서 벗어난 환상과 상징이 얽혀 있는데 그 중심에는 등에 별을 쥐고 있는 밤색 양이 있습니다. 도쿄에 있던 주인공이 이 양을 찾아서 홋카이도까지 가고 좀 충격적인 결말을 맺는데 다 읽고 나서도 이 만화 같은 줄거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 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양을 쫓는 모험은 작가 스스로 이정표라고 언급했던 중요한 작품이고요. 배경 지식 없이 읽으면 혼란스럽지만 작가님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언급한 사실을 중심으로 풀어보면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 페리스 리뷰라는 곳과 인터뷰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작품을 챈들러와 도스토옙스키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레이먼드 챈들러는 미국의 하드보일드 추리소설 작가이고요. 챈들러에 대해서 하루키는 다른 문학 비평가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은 구조에 대해서는 레이먼드 챈들러의 소설의 영향을 짙게 받고 있습니다. 그는 외로운 도시 생활자입니다. 그러면 그가 뭔가를 찾는 것입니다. 무언가 마침내 발견했을 때 그 무언가는 이미 손상되어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챈들러가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레이먼드 챈들러가 자신의 영웅이고 장편소설 기나긴 이별을 12번이나 읽었다고 했습니다. 챈들러 소설의 대표 주인공인 필립 말로인데 하루키 작품에 항상 나오는 남자 주인공과 성격이 유사합니다. 술, 담배를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지만 선을 지키고 가족과 멀리 혼자 쓸쓸히 지내는 편이지만 헛된 감정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는 자유로운 성품입니다. 한편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대문우이고요. 하루키는 특히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좋아했고 이 길고 긴 책을 4번이나 완독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일본 전 관계를 뒤에서 주무르는 거물이 부하를 만나고 사라진 친구 네즈미가 남긴 흔적을 쫓아가면서 등에 별 모양이 있는 양을 찾는다는 추리소설의 구조 안에서 사람은 무엇을 상실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하는 도스토옙스키 작품의 주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독자의 서평을 읽어보면 이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단 별을 등에 진 양이란 존재도 그렇고 작품에 등장하는 양 박사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산장이라는 공간과 양 사나이란 인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실계와 이계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설이 갑자기 만화가 된 것 같고 이야기 흐름과 주제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런 비현실성, 달리 말하면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먼저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를 알면 좋습니다. 정신의학의 선구자 프로이트는 의식, 무의식을 나누고 그걸 또 이드, 자아, 초자아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프로이트의 후계자로 여겨졌던 융은 거기서 한 수를 더 떠서 무의식에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라는 영역입니다. 이걸 수긍하면 별 모양을 품은 양이 왜 양 박사에 심어졌다가 보스에게로 옮겨갔는지 그리고 그 양을 잃은 사람은 왜 껍데기처럼 되고 그걸 이어받을 사람이 왜 두려워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융은 인간이 가진 사랑, 증오, 분노, 공포 같은 감정을 에너지 전이로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가장 과학적인 설명이 빅뱅인데 태초에 폭발이 있었고 그게 한 점에서 쭉 퍼져나갔습니다. 이거를 공간적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에너지 뻗어나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처럼 정신에너지도 처음이 한 점이 있었고 사방으로 펼쳐나가는 게 있는데 확장하면서 개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집단 무의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융은 세계 여러 곳 다른 문명에 공통적인 상징과 신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집단 무의식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융이 말하는 원형의 관점에서 보면 소설에 등장하는 양사나이, 신비한 귀를 가진 여자, 주인공의 애인이죠. 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에서 구스타프 융의 영향력은 일본의 융 심리학의 1인자인 가와이 하야오라는 분과의 작가의 대담에서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정표적인 양을 쫓는 모험 작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태엽 감는 새 연대기, 해변이 카프카 작품에도 계속 나오는 근원적인 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벌을 받고 속죄가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악함의 성질이 매개처여서 옮겨갈 수 있게 되고 그거를 외부의 사람이나 받아들인 사람이 죽입니다. 이런 악의 개념에 대해서 무라카미 하루키 자신이 얘기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고대의 어둠이 면면이 계승되어 내려온다는 것은 융의 원형 그림자와 유사합니다. 누구나 성격에 어두운 면이 있겠지만 그게 인간 한 개체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고대인이 불도 없이 어두운 암흑 속에서 떨어했을 때 느낀 공포, 분노, 슬픔 같은 감정들이 섞여서 원형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양을 쫓는 모험 작품에서는 이 악의 그림자가 양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고요. 주인공의 친구 쥐에게까지, 네즈미에게까지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양은 1934년도, 즉 아주 오래전에 일본 본토에서 당시 식민지 만주로 전시 면양 사업과 관련되어 파견와 있던 양 박사라는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만주는 추운 날씨니까 거기서 양을 많이 키워가지고 양모 외투를 만들어서 병사들에게 대량으로 보급하고 전투력을 증진시키자. 그게 소설 속 일본 군부의 뜻이었습니다. 양 박사는 동경대 농업대학을 졸업한 수재였고 현지 시찰을 하다가 들판에서 길을 잃습니다. 한 동굴에서 밤을 지새는데 그때 꿈속으로 양이 찾아와서 자기가 안으로 들어가도 되냐고 묻습니다. 그게 모든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양 박사는 이 일로 인해서 군대 상사에게 불려가서 취조를 받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상사는 완전히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이고 엘리트 일본 군부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양 박사는 양이라는 형태의 원형을 몸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현실 세계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신내림받은 무당처럼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등장인물에 대한 개별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카모마일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